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빨리 돌아오죠. 네, 항상 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오는 느낌이죠.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빨리. 근데 워낙 이 정치 현안이 뭐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할 거리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서 어. 빨리 간다라는 느낌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뉴스 거의 특수 아닙니까? 뭐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또 네.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손석희 앵커의 네, 대담이 있고요. 있고. 게다가 지금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검수완박 관련한 이슈로 내부 이제 또 최고위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이래서 네. 뉴스가 뉴스를 덮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기자들 따라다니려면 뭐 헉헉거리겠어요. 예. 너무 정확한 표현인데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 뭐 네. 이슈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다음 뉴스가 나와서 네,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고 네, 사실 그래서 넘어가야 되고.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주목받아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뉴스에선 좀 후순위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 그렇네. 네, 그러고 공간 보니까. 이슈도 김건희 대표 이야기로 나오고 있고요. 어.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모로 이슈를 끌려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뉴스가 사실 좀 뉴스 가치로서는 좀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당선자 중에 제일 뭔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실상의 존재감은 제일 없는 분인 것 어떠다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현안 중에서 오늘은 딱 하나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예정대로는 오늘부터 이제 청문회가 개시가 되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근데 오늘 열리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지 기자 어떻게 열 거라고 전망하세요? 근데 우선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그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청문 일정 거부하겠다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문 일정 자체가 그 송부가 오게 되면 그에 맞춰가지고 진행에 대한 데드라인이 이제 내일까지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계속 여야 간의 씨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5일 이내 무조건 예. 열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이제 일정 재조정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결국은 끝까지 안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네, 뭐 지금 이제 어떤 자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명분 자체는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김앤장 수임 관련된 내역 부분들은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안은 맞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과거보다도 훨씬 많은 자료를 내라고 한다. 3-4배나 달라고 해놓고서는 네, 그렇다고. 뭐가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라고 하는데 사실 핵심은 그 한덕수 후보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재산 내역이 아니라 김앤장과 관련된 논란들이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만 조금이라도 더 좀 진전된 이야기들을 후보자가 한다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사적인 개인정보라고 그렇죠.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사실 저는 이번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그 김앤장을 둘러싼 회전문 논란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한덕수 후보자만이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 이상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거액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거액을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 거액을 받는 데 있어서 뭘 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 아무튼 아까도 이제 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 정보라 못 낸다. 아니 그럼 따지고 다 개인 정보지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말 맞습니다. 그대로 프라이버시 영역에 들어가는 개인 정보냐 아니면 공적인 검증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냐 이렇게 좀 갈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 근데 뭐 이렇게 그 김앤장 논란과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라고 볼 수 없는 정보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관례인 정관예우와 이제 관련되어 있고요. 이게 뭐 김은지 기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공직을 하다가 퇴직해서 김앤장 가서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공직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자료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이럴 때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진짜 세계를 들여다보면 인사청문회 하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우리나라랑 미국 사실 2군데밖에 없는 건데.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그 말씀하니까 지금 제도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예. 아 진짜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예, 필리핀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따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제도 그 곳이 우리나라랑 이제 그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간 거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통령 중심제를 이렇게 가지고 가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의원 내각제나 뭐 의원 정부제나 이런 식으로 다 옮겨간 상태이기 그렇지. 때문에 내각제는 이제 예. 보통 의원들이 또 장관을 하니까. 예, 내각에서 임명했다 예.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고 예, 예. 청문회를 청문회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청문회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비교 대상이 사실 비교할 만한 대상은 미국 정도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필리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미국 정도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사 검증 자료는 의회가 요구하면 무조건 내야 돼요. 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공직과 관련된 어떤 정보의 투명성, 공개성 자체가 사람들이 신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건 뭐라서 못 낸다, 뭐라서 못 낸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임명된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해당 자료들을 반드시 제출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제도도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면 그 인사검증 그 자료 제공을 안 하나요? 그렇게? 예, 실제로는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검증 동의를 할 경우에 어떤 것들은 내고 어떤 것들은 안 낼 수가 있는 것들인데요. 오, 근데 그래요? 특히나 이제 김앤장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법률 고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태평양에서 17개월 근무했는데 15억 받았다. 이 부분들이 당시에 그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 뭘 했길래 그렇게 받았냐라고 이야기를 그런 한 달에 거의 1억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내역을 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요. 법조윤리위원회가 그 수입 내역을 가지고 있긴 해서 그것을 강제로 내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법이 법조인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한덕수 후보자는 법률가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아니죠. 이제 그러다 경쟁이니까. 보니까 계속 이 강제 사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본인이 제출해야 되는 것들인데 예.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개정안을 낸다라고는 하는데 국회의원조차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정관예우, 저는 정관예우란 말을 이제 정관 로비라고 불러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이러한 정관 로비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자기들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씀이 너무 용어 사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논어에도 봐도 이렇게 정명,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야기하는데 정관 예우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예우에서 불러주는 말이네요. 정관 로비네요, 정확하게. 네. 사실 정말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도통 뭐 했냐라고 물어볼 경우에는 결국 로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공직사회에 있는 소위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나간 선배가 돈을 많이 받고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음에 또 돌아와서 내 상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뭐 잘 봐준다 차원이 아니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나왔네요. 근데 앞으로 청와대라는 이제 표현을 못 쓸 거 아니야.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용산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제 지금 그 집무실 관련해 가지고는 이름을 공모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국민들 거기 다양한 이름들을 넣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웃겨요. 어디로 옮겨갈지는 묻지 않으면서 이름은 왜 물어 도대체? 아무튼 뭐 거기 뭐 리스트에는 용화대 이런 이름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네, 뭐 사람들이 다들 각자 자기들이 이제 응모하니까요. 용화대? 용화대, 건화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여간 뭐 그냥 일단 뭐 아직은 청와대라고 하죠. 예.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것 너무 같습니다. 그럼 대집실이 되나요? 지금? 아무튼 근데 그러면 아무튼 그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할 때 확보했던 자료를 국회에 그러니까 제출 안 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거를 의무 제출을 다 한다면 국회에서 그러니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범위가 완전히 넓지는 않아서요. 또 당사자가 동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고 뭐 심지어는 그 척추 관련된 기록들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주는 정보이기보다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그렇죠. 그런 이제 경북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 전에 이제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법무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도 참 그러면 사실은 법무부 저는 그 장관 뉴스 보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을 통해서 어떻게 인사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소위 정보경찰 이슈가 거기서 아마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계속해서 그래서 정보경찰 없애야 된다라는 비판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는 국정원에서 이제 조난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때는 이제 국내 파트 정보 담당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사라지게 됨으로써 네. 기댈 수 있는 그런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게 경찰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고요. 없애야 된다. 음. 지금 왜냐하면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공식적 기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인사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공직자 출신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경찰을 통한 뭐 풍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들이 있는 거죠. 언론표는 이제 그 경찰을 통한 평판조회 뭐 예, 이 예. 차원이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사람의 어떤 내밀한 정보를 만약에 경찰에서 통해서 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또 사찰 논란으로 그렇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예민한 부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들이 참 많습니다. 더 궁금한 건 법무부를 통해서 어떻게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많은 이제 권한이 몰려가게 그리고 되고 거기다가 만약에 한동훈 네. 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럼 법무부 장관의 어떤 또 의중이 또 검증 과정에서 강도를 조율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의 민정수석실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예. 지금 사실 그런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겸임을 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의심들을 받고 있고요. 해소가 네. 잘 안 되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궁금한 거 하나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 제도에서 그러니까 김만고 박사께 이제 말씀 좀 계속 이어가기를 부탁드리는데 또 어떤 짚어드리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뭐 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게 임명을 이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추천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분을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이제 분들의 통계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임명 동의가 필요한 쪽이 훨씬 통과율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곳에서는요 90% 이상이 이제 통과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한 77%인가 이제 그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쪽에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상세한 검증을 하고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모든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임명 동의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명 동의란 게 이제 그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예, 거죠. 본회의 2분의 1에 표결하고 2분의 예, 1. 예.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공직자의 자격을 얻는 경우죠. 이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 한 2% 정도밖에 거부율이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런데 왜 임명 동의 대상의 통과율이 훨씬 높은 이유가 뭘까요? 검증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훨씬 더 열심히 하겠죠. 될 만한 사람을 예. 올린다라고 예. 봐야 되지 예. 않을까 예. 싶기도 그런 하고요. 것도 있고 저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결을 시키면 그만큼 정책 부담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뒤에 따라오는 부담을 어떤 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 동의 표결 인준 표결은 안 하니까 네. 어차피 뭐 우리가 아깝게도 임명할 거니까 부담 없이 지르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보고서를 올리고 소위 이제 대통령이 그 찬성 반대 의견과 상관없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네. 부담이 적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뭐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고 청문회봤자 소용없다. 뭐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청문회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청문회 자체가 되게 정파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야당이 되면 무조건 추천한 사람 찬성하고. 그러니까 화장실 예. 법칙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제 서로 다 마음이 달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완전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런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증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고요. 그러면 이게 뭐 신원조회는 FBI가 한다든지 뭐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 기관의 기관장들이나 이런 그 담당자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요? 예. 중간에 거르는 사람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검증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걸러지는 정보 없이 대통령한테 들어가게 되고 그럼 대통령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임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의 어떤 그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기관장들이 바로 보고한다거나 중간에 거르는 어떤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들이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이거 아주 전형적으로 화장실인데 여당 하면은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자 그러고 그렇죠. 야당 되면 뭔 소리냐 그러고. 근데 항상 이 주장 갈 때는 이제 미국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청문회장에 가면 도덕성 검증의 이야기가 거의 없죠. 근데 이미 그 검증 항목에 다 있습니다. 검증 항목 230여 개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방대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박사과정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검증하는 걸 할 때 박사과정 하던 미국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대학교 때 친구들과 나눴던 농담까지 검증 대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다룰 때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 그게 문제가 된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다 이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농담 친구들과 했던 행위들. 아니 옛날에 한말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온갖 사람들 다 샅샅이 공직에 나가려면 일기 써야 되나? 우선 뭐 사과부터 하고 네, 잘못했다고. 네, 그때 기준과 지금이 다르다. 네.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가 기록이 아주 한 230년 정도 역사가 되고 그리고 공직에 어떤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자기들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어떤 느낌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철저하게 도덕성 검증이 일어나는데 그 도덕성 검증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업무가 배당이 되었을 때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업무를 맡으면 너무나 많은 힘이 생긴다는 거죠. 공직이 되면. 그러면 그런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사람이 그것을 제한해서 사용하고 어떻게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도덕적 행위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과거의 도덕적 검증을 쭉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미리 다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는 사실 도덕성 검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의회 내에서 알게 모르게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도덕성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라든지 사실에 근거한 질문만 한다든지 인신공격은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딱 질문이 있는데 그 셋이 잡혀 있는데 그게 잡혀 있는 이유가 이미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검증 과정에서 다 걸러져서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문제될 사람은 아예 청문회장에 서지를 못한다. 예, 사전에 그렇죠. 걸러지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지기 때문에. 예.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청문회장에서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은 그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결국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검증이 부실하죠, 실제로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들이 검증이 시작되면 보통 2, 3개월 정도 검증하는 거라고.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언론은 이제 부실 검증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문제의 본질이 그 부실한 검증에 있을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의사에 있는 것일까? 사실 이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무선에서 지금 이 A 후보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괜찮아 그냥 가. 이러고는 뭐라 할 거예요 실무선에서. 그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 검증 논란이 있는데 왜 부실 검증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인사권자의 눈치를 봤다라는 지점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근데 이 문제가 되면은 좀 약간 거창한 이야기로 가지만 사실은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돼요. 국회도 선출된 권력이고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근데 두 개의 선출된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쓴다고 하는데 국회가 나서서 검증을 한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제기가 되는 아주 원론적인 차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증 과정도 철저하긴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돼서 웬만하면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잘 맞춰져야 사실 이게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이 한쪽에 몰아주면 안 된다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산 건데 이 견제와 균형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더 많이 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게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대상이지만 인준표결 대상은 아닌 그렇죠. 그 논리를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임명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인준표결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청문회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희한한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어정쩡한 부분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제 결국은 인사청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네.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결국은 장관 후보자를 아무리 자기가 이제 임명 강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너무나 거세게 반발할 경우에는 결국 그걸 딛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사검증 기준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바뀌어왔던 지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하고 싶은 게 아까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직자의 도덕성은 능력이 아니냐라는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특히나 이해상충 이슈에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그 당장 법을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그 사람의 공직 수행에 있어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해상충이라는 지점에 있어서 과거에 잘 다루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으면 이 사람의 사사로움들은 공직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도덕성이 과연 능력과 정책과 떨어져 있는 이슈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나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지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점들도 결국은 어떤 국민적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사퇴하는 모양새로 뛰어넘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과거와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과거에는 위장전입 이슈 하나만으로도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낙마하고 뭐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총리를 했잖아요. 예. 그때 자기 논문 표절로 스스로 낙마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제 사과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지만 낙마 이슈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과거에는 음주운전 이슈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좀 관용적인 태도들이 상대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엄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바뀌는 기준도 있는 것 같다라는 바로 말씀드리고 그거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위장 저집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네, 이거로 그렇죠. 걸면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이게 특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경향을 또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묻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표창장을 위조한 것과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들어오는 것 차이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되게 이것도 알고 보면 이중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11월에 7개의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병력 기피,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선범죄 7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인사검증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이게 사실은 나왔었잖아요. 근데 230개 항목을 검증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7대 인사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게 장관이 될 수가 없다, 너 공직자가 될 수가 없다. 사실 이게 저거는 우리 엘리트 사회 엘리트들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도적인 측면을 좀 짚어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청문 대상이 되는 사람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김은지 기자님의 활약의 시간, 맹활약의 시간. 이게 지금 착시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개각과 조각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각은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내각을 딱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따라붙는 의혹의 가지수가 많아 보이죠. 근데 그래서 개각은 뭐 한 명, 두 명 할 때는 그 사람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제가 착시여서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이제 잘못 오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의혹이 많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조각이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요. 비교 대상이 없어서 예. 이게 정말 조각이어서 많은 건지 아니면 개각 때도 많을 건지는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저도 어제 이번 주에 그 인사청문회가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4명이거든요. 한덕수, 이상민, 이종섭, 박보균 그렇게인데 네. 네 사람의 의혹만 정리하면서도 제가 좀 놀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어제 저도 이게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김은지 기자님이 의혹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아니 한덕수 후보자 것만 해도 이거 시간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심지어 제가 정리한 거에서는 소위 언론에서 의혹이라고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 좀 애매한 것들은 뺐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진짜 좀 맛보기로 많다. 뭐 있는데. 뭐 당장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김앤장 고문 경력 네. 관련 이슈가 저는 가장 크다고 네,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료 이슈. 그러니까 과거에 외국 기업한테 뭐 예, 했다는. 예. 장인을 통해서 샀던 종로에 있는 주택인데 10년 동안 AT&T와 엑슨모빌 자회사가 거기에 들어와서 임대료를 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진짜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가 1989년부터 1999년 그러니까
꽤 옛날인데 임대료로 6억 원을 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돈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한덕수 이제 후보자가 통상 관련된 고위직을 계속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내놨는데 어느 부동산이냐면 외국인 전문 부동산에 내놨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본인 말로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중개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다. 아니 이렇게. 나중에 나온 게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뭐냐면 그거 알고 보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상대로는 전문 부동산에 내놨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통상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부동산에 내면 집 앞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런 거. 결국 이제 이해상충이 네, 아니냐라는 맞아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기 때문에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임차료, 그러니까 다 돈을 많이 받았냐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누가 이 돈 냈는지는 그때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외국계 기업,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외국계 기업이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때문에 예.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기업이 정부 발주공사에 특혜받은 거 아니냐로 그다음에 따라붙음하고 있었고. 네네 계속해서 있는 거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이라고 하는 한국 굴지의 기업들이 그림 4점을 샀는데 이제 거의 점당 1,000만 원 가까이 샀다라는 부분들이. 근데 원래 그 저기 그 기록에는 그냥 가사로 기록돼 있다면서요, 직업이. 뭐 실제로 뭐 부인이 딱히 이제 이걸 직업 활동으로 하시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직업적인 화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직업적 비싸게 화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상당한 어떤 그림 실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술계에는 좀 그러니까 저도 뭐 좀 그쪽은 몰라서. 빵이어서. 네. 네, 여튼 이게 1,000만 원 넘게 대기업 회장들이 사갔었는데 이것들 총 합치면 1억 가까이 돈을 팔았다라고 하고요. 그런 거 봐서는 뭐 물론 이제 그 과정상에서 부가가치세 10% 다 뗐고 종합소득세 다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공교롭다라는 느낌을 아니, 여기도 주는 아니, 거죠. 취미생활로 그러니까 취미생활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직업을 가사로 썼다면. 네, 근데- 물론 뭐 서울대 미대를 나왔다고도 하고요. 예. 예. 어떤 경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예. 하여간 그렇고. 뭐 서울대 미대 출신들이 평균적으로 그림 한 점을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 전문적 직업 화가를 그런 하시는 통계가 분들이. 있을까?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케이크 위에서 청문회가 열려야 되는데 오늘 열릴지는 뭐 솔직히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열린다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정의당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가 버리면 인준 표결을 안 하겠다는 연기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모양새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 통과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계속, 임명 동의를 예. 해줘야 되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총리는 그렇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역대 최장 기록이 김종필 총리 설인가요? 6개월인가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김대중 정부가 예. 출범할 때. 결국은 정식 총리가 되지 못하고. 예, 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정말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시금 이제 이런 국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인터뷰했는데 이게 이제 또 아까 이제 그 이야기 나왔던 그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합의안, 그거 연동해서 어떤 처리할 가능성을 또 내비치더라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합의 파기로 가버리면은 이 문제는 더 그러니까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주표결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실 받을 것 그 문제는 더 복잡한 이야기인 게 결국 그 권성동 원내대표 리더십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합의가 파기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대로서 자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사실상 여러모로 불신임을 하는 예, 그래서 여러모로 파국인 상황이 될 수 있죠. 그것들은. 그러니까요. 지금 원내대표 된 게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예. 아 이건 새끼리니까 예. 뭐 다시 돌아가도록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뭐 후보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기됐던 의혹들을 다 여기서 쭉 정리하기는 너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맛배기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것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는데 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그 문제잖아요. 내로남불, 이중잣대, 네, 이중잣 때. 공정 예. 이 이야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가장 우리가 공정 이슈, 공직자 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제기할 때 가장 그 공정 이슈가 가장 핵심적으로 내로남불의 핵심은 이해 충돌 문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거기서부터 이익을 얻어냈냐 안 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심지어 공직을 맡아서 우리 뭐 국방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 문제라든지 온갖 이런 의혹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직책을
공직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한다든지 자녀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자기가 어떤 과다한 이익을 취한다든지 하는 이해충돌 지점에서의 이익들이 계속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들은 사실은 공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리고 공직 후보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천된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 공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공직 활동에서 그런 이해 충돌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이런 경력들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공직이라는 권력들을 어떻게 써왔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전체가 사실은 다 반성해야 될 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사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인사는 곧 그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예. 윤석열 당선자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5년 국정을 꾸릴지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개각이 아니라 조각은 한 번에 그 라인업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선자가 보통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인데 그런데 대통령 옆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의문이 든다면 정책 부담뿐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부담도 올라갈 수밖에 바로 없다.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했더니 공정이 이중의 의미가 있겠죠. 지금 김만권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정의 문제가 있겠죠. 재산을 어떤 그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 본인이 그럼 공정한 게임의 룰에 승복하면서 그러니까 임해왔는가. 오히려 편법과 반칙을 많이 썼는가. 이 문제가 하나가 제기되는 거고. 후보자의 공정 문제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어떤 사정 권력의 수장으로서 그 권력을 휘둘러서 불공정 부분을 만약에 그러니까 사부 처리를 했다면 동일한 잣대가 왜 인사에서는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가?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 이게 나중에 가면 그 윤석열 당선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예, 이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더 큰 부담이 될 거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슈였습니다. 예, 인사 문제. 그렇죠. 가장 그 부정평가의 1순위가 인사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인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고 또 인사는 망사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칙을 놓고 보면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바로 어떤 그 반영이 되는 패턴을 계속 보아왔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이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특히나 인사 문제, 오히려 정책 요인보다 인사 요인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왜 그런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람이 누구를 쓰는가 자체가 그 자체가 메시지죠. 네. 그런데 쓰는 사람이 자기가 반대해왔던 자기가 이미 설파하고 반대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들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예. 자기가 이전에 던졌던 저희들한테 던졌던 메시지들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아주 이제 거친 기억에 의존한 비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단계 조각에서의 어떤 그 핵심은 적합한 인사이냐 적합성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번 조각에서 인사에서 따라붙고 있는 것은 적합성은 기본이고 여기에 공정성 문제가 좀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중의 어떤 평가가 겹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혹 문제가 더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또 많아 보이는 실제로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걸 얼마나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로 봐서는 아닌 것 그렇진 같죠.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망설였었는데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네. 아니 뭐 이렇게 뭐 자기의 부정 이슈가 나왔을 때도 자 문제 본부장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 같은 이슈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중잣대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의 부정은 부패이지만 내 부정은 사정이 있어서 그런 일이다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사도 그 인사 자기가 쓰는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일반적인 어떤 인간 심리로 놓고 본다면 아니 당신이 그 전에 했던 잣대를 왜 당신이 이번 인사에서는 적용 안 하냐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신경이 안 쓰이는 걸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저는 그 검찰이라는 조직 문화와 그리고 자신의 그 검찰 경력이라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권력을 제한해서 사용하게 하는 기관인 것 같지만 검찰이야말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그 권력 기관의 수장을 그 뭐 그런 방식으로 지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신경 쓸 것 같지 않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은지 기자 동의하세요? 지금 김만권 박사의 진단에 네, 부디 신경 쓰길 바랍니다. 검찰 장관과 대통령은 다르니까요. 현명한 예. 대답을 해주시네. 야, 해피트리님이 맞아요. 신경 안 써요. 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셨고 진주님, 어휴, 엄청 시니컬하시네. 이미 이겼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지금 대통령 당선자는 현역 대통령보다 지금 지지율이 낮다라는 지점들을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대 없던 일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잘해야죠. 네. 그러니까 보통 당선인 시절에는 지지율이 보통 이제 고공행진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이게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0.73%의 차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인사에서 이게 이제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신경을 안 쓴다? 이러면 취임한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저는 그게 정말로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돼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문회의 주인공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후보자도 아니고 국민이라고. 결국은 여론이 뭔가 모든 걸 결정하더라. 이전 과정을 놓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냥 언론에 의해서 그다음에 개별 의원실에 의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터져 나오던 의원들이 말 그대로 이제 청문회장이 집화장이잖아요. 집화장. 의혹들이 한데 모이는. 거기서 이제 여론에 아주 이제 큰 변곡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이제 거기서 이게 조정이 되고 진행이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사회가 참 내로남불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하는데 청문회도 사실은 제도부터가 내로남불인 부분이 있어서 여당할 때 주장하고 야당할 때 주장해 달라갖고 이것도 좀 어떻게 좀 손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별로 가능성은 안 보이네요. 솔직히. 마무리할까요? 혹시 두 분 못 다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뭐 그냥 청문회를 떠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공직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해 충돌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그 말씀하니까 좋겠고요. 떠오른 게 예. 세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그 조각에 올라갔던 분들 중에 몇 분은 평소 본인이 그러니까 그 장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을까? 아니면 저럴 수는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 그러니까 예. 시중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라는 걸 전해드리고 우리 김문지 기자 좀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아닙니다. 청문회 잘 지켜보고요. 또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의혹 그러니까요. 열심히 검증하는 언론인의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뭐 본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는 팀킴 마무리하고요. 김만권 박사, 김은지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